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리 인상 충격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거나 또는 수요를 넘는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 수요를 넘는 공급은요, 바로 신도시 공급을 의미합니다. 신도시에서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고 서울에서 대거 이주 수요가 발생되면 전세 가격 하락, 매매 가격 급락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수요를 넘는 공급은요, 현재 계획상 2025년 이후부터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버블을 붕괴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어요. 야,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야, 금리 그래 많이 올려서 3번 올렸다 치자. 3번 올려봤자 과거 저점 수준 아니냐. 지난번에 1.25%의 기준금리로 가니까 2019년에 주택가격이 엄청 치솟았지. 왜? 당시에도 금리 싸다고 집 많이 샀잖아. 그럼 0.5%에서 1.25%로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끈 투자자들은요, 대출도 안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 8억 전세 끼고 7억에 매수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 지역에 많이 유입된 30대 갭 투자자들이 과연 이 금리 인상의 취약성을 드러낼 것인가, 안 그럴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도 꽤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 두사 차례 올린다고 뭐가 달라져? 쇼킹 부동산에는 금리 두 번을 오르면은 그 이후부터는 더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하지 못하고 꼭대기를 찍고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와 3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리면서 그 각도가 정해질 것 같은데, 야, 두세 번 올린다고 과연 이 현재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 바뀔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과거의 1.25% 기준금리하고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금일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회의가 있었습니다. 369 12월 달은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 결정하는 거 안 하고요, 그냥 금융안정회의만 진행하거든요. 이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적된 것은요, 한국의 민간 부채입니다. 2020년 말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요, 215.5%로 올라갔다 합니다. 이게 전년 말 대비 18.4%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상승세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지금 부채 이야기하면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의 민간 부채가 GDP의 224.5%인데 대한민국이 215.5%예요. 10%포인트도 차이가 안 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간의 긴축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민간 신용이 지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현재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 모두 GDP의 100%를 넘은 상황이에요. 근데 기업 신용은 저희가 다음에 좀 한번 달아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의 적기를 한국은행에서 놓쳤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계 신용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에서 문제가 되는 건요, 바로 증가세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2019년 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돼서 전년도 4분기 같은 경우는 7.9%까지 치솟았습니다. GDP 성장률에 비해서 몇 배 높은 수치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계신용이 언제부터 늘어났냐? 2019년 2분기쯤부터 증가했는데, 그 당시 어땠냐? 진축 흐름으로 가다가 대한민국 한국은행 총재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스탠스를 바꾸면서 기준금리를 오히려 두 차례 낮춰요. 그러면서 장기적인 저물가가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증가세가 껑충 뛰어 올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는데, 그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서 어떤 부분에서 바뀌게 되냐? 비은행권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기타 대출 급증세가 가계부채 질을 나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담보를 받고 제공해 준 거라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그 담보로 이제 자금을 회수하면 되는데, 신용대출은 비담보대출이에요. 위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자, 고위험 신용대출 증가세 왜 높게 나타났을까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고요, 주식 투자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이
대출을 통해서 자산에 많이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2019년부터 다시 한번 긴축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치솟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화폐 가치에 대한 불신으로. 그래서 12억짜리 올라가는 아파트 복비와 취득세 5천만 원까지 부담하면서 12억 5천으로 주택을 살려고 해요. 근데 내가 가진 자금이 6억이 안 되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빌려야 되죠. 대출이 한 4억 2천까지밖에 안 됩니다. 9억 초과분은 2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디서 돈을 끌고 오냐? 부부가 각각 신용대출과 보험대출을 받아서 최대 2억 5천까지 마련해서 이 자금을 마련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타 대출 증가세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뛰어넘은 겁니다. 즉 2019년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바뀌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는데 그 급등분만큼 이런 위험대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갭투자 증가도 이 기타 대출 증가에 큰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2억 5천짜리 아파트 갭투자 하려면 현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3억으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 전세보증금 7억에다가 부부 각각 신용대출에다가 보험대출 받아서 2억 5천 챙기면요 3억 갖고도 12억 5천짜리 아파트 매수가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내 집마로 인한 갭투자 증가 모두 다 이 기타 대출 증가세에 큰 영향을 준 건데, 작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말로 많이 뛰었을 때 30대 갭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됐고 이런 식으로 매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이런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부채 증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보면은 가계부채가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75.5%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는 등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연체율이 은행 및 비은행 모두 다 전년도 말 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연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부채가 늘었지만은 문제될 거 없다. 한국은행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한국은행에서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연체율이 줄어들겠죠. 게다가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연체율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연체할 정도로 자금 부담이 되면 그냥 팔면 되거든요.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고요.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지금 당장 연체율만 보고 향후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국은행이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1.25%의 금리, 작년 2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가 1.25%였죠. 하지만 앞으로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려서 1.25% 기준금리가 된다면 그때 상황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과거 1.25%는 저금리였지만 지금 앞으로 다가올 1.25%는 저금리로 안 받아들일 거예요. 왜? 0.5% 기준금리 상황에서 2%대 신용대출과 이금융권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준금리가 변해가면 같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또한 0.5% 기준금리 장기화 전망에 따라서 위험자산에 너무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장기화 전망과 다르게 급격하게 기준금리 인상 올해부터 많이 진행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전망과 다르게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 유동성이 채권과 예금으로 옮겨가면서 자산시장이 크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늘 반복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가계와 기업 모두 다 한계 수준으로 대출을 활용한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한국은행에서 연체율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경제가 정말로 좋아져서 이주환은행 총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야, 경제가 정말 좋아져서 금리 인상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자, 예를 들어 GDP 성장률이 3%를 지속적으로 달성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인 2%를 꾸준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주환은행 총재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금리 못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까 연체율 보고 문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한국은행에서는요, 가계부채보다는 물가 안정의 포커스를 보고, 자, 경제 성장률보다는 물가 안정의 우선 포커스를 보고 정책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긴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금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넘게 실질금리가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2% 이상의 기준금리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의 기준금리가 나오면 1년 정기예금금리 금융권에서 2.5%까지 나올 것이고 대출금리는 4%까지 치솟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위기 이후에 과열되는 경제가 부동산에는 독약이 되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아요. 2009년에 0.3%로 성장률이 이제 바닥을 기었다가 2010년에 6.3%로 치솟게 되죠. 대한민국은요, 중간재를 생산하는 성격 특성상 전 세계 경기 회복에 앞서서 먼저 성장률이 높게 치솟는 이제 특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만 성장할까요? 소비자 물가도 같이 치솟겠죠. 그에 따라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고 부동산 가격 붕괴를 불러오는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로 나타난다는 부분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과 현재 경제 상황이요. 2010년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보다 금리 인상이 훨씬 취약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